네, 이번 시간에는요, 특수회계 중에 환율 변동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 단위로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수출하신 분들이 대금을 수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을 적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환율을 적용할 때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환율이 변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일련의 어떤 자산에 대한 외화 자산에 대한 평가라든지 관련된 사항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기능통화, 기능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제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또 기능통화로 봤을 때는 원이죠, 원. 원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표시통화라는 게 있는데요. 자, 기능통화는 주로 제 영업활동은 한국에서 이루어지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니까 기능통화는 원화입니다. 원화. 근데 이 표시통화는요, 제가 꼭 원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표시통화는요,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통화를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표시통화를 제가 뭐 달러로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달러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능통화는요, 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이고요. 표시통화는 내가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쓰는 통화를 이야기합니다. 환율은 아실 거고요. 마감환율이라고 얘기해서 보통 이제 보고기간 말에 환율을 얘기하는데 보통 12월 31일자가 제일 많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외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의 기능통화는 원화입니다. 그러면 원화 이외에, 즉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를 우리는 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화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이렇게 평가를 환율을 적용해서 행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통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즉 외화로 표현된 외화로 평가된 부분을 반영할 때 있어서 화폐성 항목이 있고 비화폐성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성 항목은 물가 상승에도 가치가 고정되거나 확정되는 항목, 주로 금융자산들이 되겠죠. 주로 금융자산이 될 겁니다. 비화폐성 자산은 말 그대로 실물자산이 대부분이겠죠. 실물자산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이 중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는 친구가 바로 이 비화폐성 항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환율을 적용할 때 있어서 화폐성 항목은 환율만 적용하면 되는데 반해서 비화폐성 항목은요, 공정가치와 환율까지 둘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환산이 이루어지겠지요. 환율 반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외 사업장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요, 일단은 1번 기능 통화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이 어딘지. 만약에 그 국내가 주된 그 사업장이고 해외 사업장이 약간 서브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기능 통화는 원화로 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외화 항목, 즉 해외 사업장은 외화가 되게 되겠죠. 외화를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해외 사업장에 대한 성과를 그 환산을 하고요. 환산 효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잠깐만 더 리뷰를 해드리자면 화폐성 항목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마감 환율로 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비화폐성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정가치와 그렇죠? 역시 그 환율을 가지고서 얘는 거래일의 환율이 되겠죠. 그렇죠? 공정가치는 아마 보고기간 말에 많이 평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환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거래일의 환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화폐성 항목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게 될 때, 평가 시에 만약에 평가 손익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나중에 그 자산이 처분될 때 외환 차이에 대해서도 단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보통 제가 계속 IS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루어진다면 외환 차이 역시 기타 포괄 손익 처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그 평가할 때의 성격에 따라서 나중에 처분될 때 외환 차이를 계산할 때 역시 그 계정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손익 처리가 되는 영역으로도 자본 계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능 통화를 쓰시다가 새로운 기능 통화로 넘어가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그 변경일부터 전진 적용하면 되세요. 예, 전진법이라 해서요. 그날부터 앞에 것을 수정하지 않고요. 그날부터 새로운 기능 통화를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나중에 예제를 풀어볼 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외 사업장에 그 외화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나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든지 자, 이 재무제표 등을 환산할 때는요. 자산과 부채는 우리 마감 환율로 환산하시면 되세요. 12월 31일 등에. 그죠? 하지만 예외 자본은 역사적 환율로, 즉 제일 처음에 계산될 때 환율을 그대로 쓴다는 거죠. 보호기한이 변할 때마다 쓰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자본이 계상됐을 때 썼던 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입장에서는요, 이건 실제 거래일의 환율을 씁니다.
즉 매출과 비용이 발생한 날. 그런데 이게 힘드니까 보통 실무에서는요 평균 환율을 쓰고 있습니다. 평균 환율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해외 사업장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환산이 되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차이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처분될 때 이제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이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처분될 때, 즉 해외 사업장을 접을 때 있죠. 해외 사업장을 접을 때 그 처분 시점에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잠깐 리뷰를 해봤고요. 리뷰를 했지만 좀 이제 와닿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제를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제가 드렸던 환율 변동 효과 예제를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1 예제 보시게 되면요, 보고기간 말에 외화 자산의 장부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3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 3일은 재고자산을 2,000달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 중입니다. 매입시, 이거를 매입할 때 환율은 1,000원이었대요. 1,000원이었습니다. 보고기간 말의 현물 환율은 1,200원이고요. 자, 3일의 기능통화는 원화라고 합니다. 즉 원화에 대해서 달러를 환산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재고자산 순실현 가능 가치, 원가에서도 배우셨죠? NRV입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 1,700달러일 때 평가를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 1,500달러일 때 장부가액을 구해라 라고 되겠습니다. 일단 재고자산은요 저가법을 쓸 수 있습니다. 저가법은요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장부금액과 순실현 가치로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를 해서 금액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재고자산은 어떤 자산이냐면요, 재고자산은요 화폐성일까요? 비화폐성일까요? 비화폐성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법으로 평가도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우리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요, 매입일로 가서 볼까요? 2,000달러 재고자산 샀는데요, 그때 환율이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200만원이 되겠죠. 현재 내 장부에는 200만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저가법을 적용하려면요, 보고 기간 말 순실현 가치를 측정해 보아야 됩니다. 자, 순실현 가치를 일단 측정은 됐죠. 1,700달러래요. 그런데 환율을 곱해야 됩니다. 환율을 곱하려고 하니 지금 현재 보고기간 말 환율이 1,200원이에요. 네, 그거 곱하니까 204만원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예상처럼 둘 중에 작은 걸로 장부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작은 거는 200만원이에요. 장부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 현재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에서 다시 200만원이 됩니다. 따로 평가할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평가 부분이 없어요. 평가 손익이 제로입니다. 네, 아시겠죠? 원래 우리였다면 지금 순수령 가치가 1700달러입니다. 2000달러에서 1700달러로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능통화가 달러였다면 1700으로 바꿨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린 기능통화가 지금 현재 원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원화로 지금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2000달러와 1700달러 사이에 환율이 끼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환율은 더 올랐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0만원보다 큰 204만원이 지금 현재 순수령 가치가 되었어요. 네, 둘 중에 작은 금액은 200만원이니까 우리는 장부금액 200만원과 이 둘 중에 작은 것과의 차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똑같아져 버리는 거지요.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정말 평가손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재고자산이 순수령 가치가 1500달러가 됐을 때 많이 낮아졌죠. 자,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요. 매입일은 똑같습니다. 2000달러에다가 환율은 1000달러였으니까 장부금액이 지금 현재 장부금액이 2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근데 보고기간 말에 순수령 가치를 측정해 보니까요. 일단 달러는 1500달러입니다. 근데 환율이 어떻게 됐죠? 1200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000달러에서 1500달러로 순수령 가치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80만원이 나옵니다. 180만원입니다. 그럼 둘 중에 작은 녀석이니까 재고자산 가치는 180만으로 평가되어야 돼요. 그러면 평가손익은요. 지금 200만원에서 180만원이 되기 때문에 20만원만큼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합니다. 네, 좀 특이하죠. 자, 기능통화만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재무 얘기를 했었다면 이 단원에서는요. 환율까지 고려돼서 약간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가법이 이걸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가법이었는데 이 환율 변동 효과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평가가 된 순수령 가치 이외에 이런 환율도 고려를 해줘서 계산을 하고 나니 좀 뻔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체크하실 부분은요. 일단 재고자산은 저가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가법을 적용할 때 환율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최종 결과값을 비교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넘기셔서 저희가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전형적으로 이제 화폐성 자산, 화폐성 부채에 대해서 외환 차이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볼게요. 주 3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2월 1일 미국 A 회사에 10만 달러의 외상 매출을 하였습니다. 2월 1일 미국의 A 회사에 10만 달러의 매출을 하였어요. 근데 그게 외상이었다고 합니다. 외상 매출. 그래서 이 회사는요, 이 중에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이 중에 2만 달러는 12월 10일에 회수했고요. 그 다음에 8만 달러는 또 다음 해 X2년 2월 10일에 현금을 수취했다고 합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며 달러화 대비 환율이 쭉 주어져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되네요. 1000원,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은 1200원, 그리고
12월 31일 날은 1,400원. X2년 2월 10일은 1,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상 매출일부터 현금 회수일까지 3일이 수행할 회계 처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X1년 2월 1일날 처음에 외상 매출을 했을 때 시점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은요 지금 10만 달러 곱하기 2월 1일이니까 1,000원이죠. 1,000원 하게 되면요 1억이 나옵니다. 매출채권은 지금 1억이 잡혀 있고요. 매출 역시 같은 금액인 1억으로 잡혀 있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매출 1억이 잡혔고 매출채권은 1억이 잡혔습니다. 통상적인 매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자, 일단은 외상이니까 언젠간 돈을 받아야겠죠. 12월 10일 그렇죠. 10개월 정도 흘러서 돈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받은 친구는 2만 달러였어요. 2만 달러. 그러면 자,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요 매출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매출채권이 소멸됩니다. 자, 그러면 소멸되는 매출채권은 2만 달러겠죠. 그러면 기존에 나에게 주어 있었던 매출채권 중에 2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환율이 얼마였냐면 기존에 내 장부에 달려있던 환율은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라지는 매출채권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현재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요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2만 달러였는데 12월 10일 날 환율을 적용받아서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계산하니까 2,400만 원이 돼요. 그쵸? 2만 달러에 오늘 12월 10일 날 환율 1,200원 곱하니까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총 400만 원이 생겨요. 이때 계정은요 외환 차익이라고 해줍니다. 네, 외화를 환산한 것보다 외화를 지금 청산을 했죠. 그러면서 생긴 차이기 때문에 외환 차익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외환 차익은 당연히 이렇게 IS화 되죠. 영업 외이익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네. 자, 12월 10일 날 지금 거래를 해보았어요. 그쵸? 그리고 X1년 12월 31일 보고기간이 됐어요. 보고기간이 되면요, 자, 외화기 때문에 아직 얼마 남아있죠? 8만 달러 남아있죠? 이 8만 달러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라기보다 환산을 하게 되죠. 외화 평가, 어떻게 보면 외화를 가지고 환산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매출 채권은요 지금 8만 달러가 남아있는데요, 8만 달러가 남아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1,000원이었어요 환율이요. 그런데 12월 30일 환율을 보니까 1,400원까지 뛰어 있습니다. 그러면 8만 달러가 1달러당 400원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3,200만 원이에요. 3,200만 원이 증가가 됩니다. 매출채권이 늘었어요. 그죠? 외화를 가지고 매출했을 때 바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좀 억울했지만, 좀 시간에 따라서 환율이 이렇게까지 400원이나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한 셈이에요. 그죠? 금액은 똑같고요. 자, 매출채권의 증가를요 이렇게 환산 이익으로 처리했습니다. IS 계정이죠.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화폐성 항목이니까요. 손익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8만 달러를 어떻게 했답니다. 보니까 은행에서 내고해서 현금을 수취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은행에서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럼 현재 12월 31일 날 기록되어 있던 매출 채권은 1억 1,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매출 채권이 사라지고요. 현금이 들어오는데 현금이 환율이 얼마 떨어졌죠? 100원이 떨어졌습니다. 100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300원에 대해서 환율 계산을 해주면요. 현재 저는 8만 달러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1,300원에 환율이 곱해지니까 금액은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분을 했을 때, 외화를 처분했을 때 차변에 차익이 생겨요. 800만 원 차익이 생깁니다. 그를 외환 차익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화폐성 자산이었던 매출 채권이 회계 처리를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외화 자체가 그 화폐성 자산이 청산이 됐을 때는 외환 차익 또는 이게 차손이네요. 외환 차손의 계정을 이용해서 단기 이익으로 또는 손실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고기간만 12월 31일이 되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외화로 환산을 해서 매출채권의 가격을 변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상대 계정에는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로 그 매출채권의 증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중간 평가와 그리고 처분됐을 때의 처분이익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화폐성 자산에 대해서요. 대신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화폐성 자산은요, 따로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는 없었죠. 환율만 곱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화폐성 자산 부채의 외환 차이예요. 어차피 이것도 두 번째 페이지에 비화폐성 자산 그리고 부채의 외환 차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화폐성 자산 중에 어떤 걸 했냐면요, 기타 포괄적인 인식 금융자산을 기타 포괄적인 인식 금융자산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증권 중에 자, 우리가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아무래도 나중에 원금이 그러니까 이자 받으면 나중에 원금 회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은 화폐성 항목입니다. 화폐성 항목이에요. 하지만 주식은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은요,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중간에 보기엔 말에 환율뿐만이 아니라 그 공정가치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한술 더 들은 거죠. 그죠? 그게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여기서는 일단 볼게요. 해당 회사가요, 1월 10일에 5,000달러의 지분 상품을 취득했습니다. 지분 상품을 대신에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대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X 1년 말에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가 5,500원으로 변합니다. 500원이 올랐네요. 500달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X 2년 1월 10일에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5,700원의 처분을, 5,700달러의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 환율을 좀 보여드리면, 10월 31일은 1,100원, 1월 10일 처분 시점은 1,150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숫자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1년 1월 10일입니다. 지금 기타 포괄손익인시 금융자산의 가액은요, 5,000달러에 지금 현재 1월 10일 환율인 1,200원을 곱해서 600만원이 됩니다. 600만원이 됩니다. 그만큼 현금 주고 샀겠죠? 현금 주고 샀겠죠. 자, 그 와중에 지금 2001년 12월 31일로 해서 공정가치도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자, 분계는 여기 이렇게 끊길 거고요. 재반 사항에 대해서 이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금융자산의 기말장부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자, 5,000달러가 아니라 5,500달러로 격상됩니다. 곱하기 그때 환율은 1,100원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605만원이 나옵니다. 605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신 것처럼 현재 장부에는요, 600만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공정가치와 환율을 고려한 결과 605만원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타 포괄손익 인시 금융자산 5만원을 늘려주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는 자,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냐면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해야 되니까요. 평가 이익에서 기타 포괄 손익을 처리해서 5만원을 달아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5만원은 그 자본조정의 기타 포괄 손익 항목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X 2년 1월 10일에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처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타 포괄손익인시 금융자산 잡혀있는 금액이 605만원이거든요. 이 주식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금은 5,700달러에 처분했으니까요. 5,700달러에 처분하기로 했는데 이게 환율이 1,150원이에요. 1,150원을 곱하니까 655만 5천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655만 5천원의 현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두 금액 간의 차이가 대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50만 5천원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요, 평가이익이라 놓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좀 오하실 거예요. 왜 처분이 되었는데 평가이익, 그 처분이익이 아니라 평가이익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원래는 처분되면 IS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지분법 공부할 때도 기존에 지분법 적용 중 샀었던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포괄손익이 나중에 처분이익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타 포괄손익의 경우에도 그 외환 차이를 평가이익으로 표시하고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일단은 처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 부분에 대한 이익이 처분됐을 때 실현된다는 게 아무래도 기업의 영업이나 또 다른 영업의 이익보다는 좀 특수한 효과다, 환율 변동 효과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서운하실 게 없는 게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IFRS가 적용된 회계예요. IFRS가 적용된 회계에서는요, 주 손익계산서가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이 포괄이라 한다는 것은요, 당기순이익뿐만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까지 처리를 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기타 포괄손익으로 잡혀 있다 해도 나중에 주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많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문제 푸실 때나 또는 말 문제에서 평가손익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나타나는 비화폐성 자산에 대해서는요, 그게 청산이 되었을 때도 역시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요.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현지법인, 미국 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지금 환산하려고 합니다. 환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보시게 되면요, 자산, 비용, 그리고 자산과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요. 자본금이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항목들을 좀 표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해외 사업자에서는요, 이렇게 달러가 기능통화였나 봅니다. 표시통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천년도다 보니까, 그죠? 현재 이익잉여금 쌓인 게 없네요. 자, 외화이고요. 그들의 기능통화였을 거고요. 자, 여기다가 환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원화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저희가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자산, 해외 사업장의 자산 또는 부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보고 기간만 환율을 써야 됩니다. 환율 정말 좀 드리자면, X1년 초는 1,000원, X1년 말은 1,200원, 1년 평균은 1,150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기간만 환율을 써야 되니까 1,200원을 쓸 거예요. 그죠? 비용입니다. 비용을 환산하기 위해서는요, 평균 환율을 적용하셔야 되시고요. 원래는 거래일의 환율인데 이 문제 예제에서는 평균 환율을 쓰도록 해놨습니다. 자, 부채입니다. 부채 같은 경우도 역시 보고 기간만 환율은 1,200원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자본금은요, 자본금은 역사적 환율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역사적 환율. 그러니까 이 해외 사업장이 설립된 게 아마 2001년 초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에도 초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초의 환율인 자본금은 1,000을 곱해주시면 되세요. 이익여금은 없었고요. 0이니까 0이죠. 자,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역시 평균 환율을 쓰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시면 480만원, 또 172만 5천원, 그렇죠? 부채는 120만원, 자본금은 200만원. 네, 여기는 아니고 수익은 287만 5천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표현해 보면요,
손익계산서는 일단 수익은요 287만 5천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요, 비용은 172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요 115만원이 일단 되고요. 네, 손익계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 처음에는 뭐가? 자산이 옵니다. 자산이 옵니다. 자산은 48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는요, 부채는 여기 120만원이 기재되어 있죠. 자본금은 200만원입니다. 일단 양쪽 다 합해서 480만원이 돼야 되는데요. 그죠? 아직 좀 남았죠.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자, 기초는 없었지만요, 기초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단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이 되어있죠. 자, 이렇게 하면요, 여기는 총 480만원인데 금액이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와의 차이, 환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차이가 바로 기타 포괄이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금액은 45만원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멈춘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손익계산서는 단기 순이익에서 멈췄는데, 자, 이거는 IFRS니까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재됐던 기타 포괄손익 45만원을 이 밑에 하단에 기타 포괄이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포괄이익 16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 살펴봤을 때는요, 해외 사업장의 자산을 환산할 때 또는 부채를 환산할 때, 자본을 환산할 때 쓰는 환율의 종류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환산했을 때 재무상태표상의 차변과 대변의 차이, 그것을 기타 포괄이익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그때 처리된 기타 포괄이익은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상에 표현이 된다. 네. 아마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봤던 문제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처분되는데 기타 포괄이익으로 기재된다고 해도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요. 네, 충분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다른 영업 외 이익과는 좀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여기까지 환율 변동 효과였습니다.